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과 백신을 꼽았습니다. 봉하마을 방문도 미루고 정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문과 정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취임으로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되기 전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장 큰 과제고 국민들도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 관심사인데 늘 뭐 당대표가 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신고를 하던데 그것도 미루고 지금 오늘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성규 의원님, 혹시 오늘 회의에서 직접적인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오늘 회의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 것 같은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송영길 당 대표의 위상이 이제 예전 다른 당 시절에 어떤 대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다? 대통령 이제 선거의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무게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모든 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나왔은 자체가 그만큼 이제 보궐선거에서 민심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여당이나 또 당정청 모두가 추진해온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민심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시간이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조금 흐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에서는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자. 이제 기존에? 그런 쪽으로 다시 조금 이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렇지 않고 좀 조심스럽지만 기존의 어떤 그 정책의 틀 속에서 조금씩 좀 뭔가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다주택 투기 세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보유세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갖다가 충분히 좀 줄여주자. 그다음에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대출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을 좀 완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주택자나 아니면은 이제 서민에 해당되는 1주택자 하더라도 서민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갈아타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 있어서의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특별히 좀 충분히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자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이번 최고위원들도 지금 친문 세력들이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당내 입지가 자기 그렇게 생각을 견고하다고 관철시킬 만큼 강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현재 아닌가. 보여지기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장 이 자체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로 나오느냐, 결과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워낙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당 사정에 굉장히 밝으신데 우리 송영길 대표가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철학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우선은 그 정부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정부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그 인천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누구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누구나 집. 그러니까 10%만 자기 자본 내고 90%는 융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놨었죠. 10%만 개인이 돈을 부담하고 90%는 융자로. 융자로. 그래서 이번에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90% 대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부자세이기 때문에 원래 출발 취지대로 부자에게 물리겠다.
네. 물론 이제 1% 부자가 아니라 지금은 뭐 서울시가 금년도에는 16% 올랐지만 어쨌든 2019년도 고가주택 기준 9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못 바꾸겠다. 12억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네. 대신에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고령자에 대해서는 뭔가 감면 혜택을 좀 더 주는데 네, 그러면서도 과세 대상 기준 가격 공시가격 9억 원을 높이는 건 조금 유보적이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 조세 나중에 세금 나중에 내라 이거죠. 낼 수 나중에 있도록. 예, 지금 네.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그 이번 정부와는 색다른 그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한편은 또 강성도 있습니다. 어떤 이 그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 그 다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 입지가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0.5% 그래요. 정도 아슬아슬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네. 얼마나 이걸 뚝심 있게 밀고 가느냐는 두고 볼 일인데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에 부동산 특위가 네,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진선미 이 강동구 의원이 위원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경질되다 특위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왜 이제 바꾸죠? 지금 이제 특위가 그동안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뭔가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진선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구설수에 좀 오르는 그런 그 측면도 있다고. 당시에 뭐 아파트의 환상을 버려라 뭐 이런 말씀.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상당히 고가 아파트에 이제 살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뭔가 민심과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교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어떤 특위 자체를 이번에 송 대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상을 갖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하나의 구심점 예. 그런 쪽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성격을 보강하는 쪽으로 이제 바꾸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조직도 조금 뭔가 정비를 하고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에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예. 결국은 우리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제대로 지금 본래의 어떤 길에서 궤도 이탈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궤도 이탈을 예, 한 그런 상태다, 부분들의 지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 자체는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 또 경제 시장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중점이 두어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적 이해 득실이 반영된 그런 틀 위에서 이게 이제 논해지다 보니까 네. 어떤 전체적으로 본래의 부동산 시장이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나 아니면 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왜곡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의혹에 비해서 네. 결과는 굉장히 지금의 4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장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조금 엇갈린 기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의 생각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방금 네. 그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실수요자들에게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뭐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어찌됐든 그 정책을 명확히 했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에서 빚을 계속 빌려서 집을 사라는 건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도 어떻게 정책이 좀 위험성이 있지요.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그 LTV DTI를 7, 80%로 높였잖아요. 예. 그때 이번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엔 90%까지 줄 테니까 오히려 초기에는 집을 사지 말라 그러더니 집을 사는 걸 부추긴 꼴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90% 대출을 줬을 때 예. 주택 시장의 공급이 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 정도만 가격이 떨어져도 주택은 깡통이 됩니다. 90%를 대출받은 경우에 10% 가격이 떨어지면 또 남의 집이죠, 전부.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당에서 이게 그 중지를 모아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40%, 예. 9억에서 15억 원 사이는 대출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 이걸 일적으로 50%로 좀 높이자라는 의견이 또 송 대표 의견이에요.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경제가 어려
어려워지고 예. 또 공급을 늘리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그 규제를 계속해 오다가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죠. 네. 규제하면 규제의 지역은 말을 듣지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수 효과가 나타났죠. 네. 이제 규제를 하나씩 만약에 완화하게 되면 당장 입주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송 대표가 이런 점까지를 그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송 대표가 그 정도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집을 뭐 은행 대출이 워낙 까다롭게 막히니까 그렇죠. 뭐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불가피하게 은행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서민이라든지 또 그동안 굉장히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는 주택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보다 크지만 예.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가격은 너무나 높이 올라 버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한 제약 등으로 인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라도 있고 하면은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부모님 찬스를 쓰는 어떤 네. 경우에 그리고 또 현금 부분이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정제라든지 아니면 자금들을 갖다 빌려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좋은 기회들을 갖다 선점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송영길 대표도 여당에 대한 상당히 많은 세간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볼 때는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 가운데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뭔가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 기회의 균등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되려면은 먼저 아까 좋은 지적을 우리 권 교수님 해주셨는데 공급이 충분히 돼서 시중에 조금 가격 자체가 장기적인 안정세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출 지원을 해주면은 네. 내 집 마련 꿈들이 원활하게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예. 지금은 가격은 계속 오르가는 상태인데 어느 점에선가 이 고점을 찍고 끊길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또 그렇다고 빌려주는 금액 자체도 이 정부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떤 정부 금융기관에서도 부담을 좀 많이 네. 져야 되는 측면들이 네. 있는 그런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정교하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 대표가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를 얘기했긴 했는데 정부가 얼마 전에 왜 DSR이라고 해가지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조금 까다롭게 개인별로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서로 충돌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한 1,700조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상당히 반 이상 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DSR이라고 이제 그 총부채 네. 상환 능력 비율입니다. 예. 소득 대비 이제 상환 능력 비율을 네. 철저하게 적용하겠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면 지금보다 대출 한 3-40% 정도 줄입니다. 이게. 줄게 되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여당 대표가 대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적 속셈이 깔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당 대표로서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예. 이렇게 아마 깔린 속셈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빚 부담을 좀 너무 많이 안기지 않으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거 뭐 참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어떤 해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그 청약제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청약제도를. 네, 청약제도는 지금 현재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네. 이 가점제 중에서도 이 그 무주택 기간, 예.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를 따져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30대, 40대, 20대는 거의 그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예.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예.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예. 1순위만 해도요. 예. 3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몇백 가구 부장하면 몇백 대 1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대, 20대, 40대는 엄두도 못 내고 예. 85점 가점 만점에 70점이 넘어야 당첨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분할시켜서 세대별로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네, 세대별로. 네, 30대는 30대끼리 경쟁하고 예. 40대는 40대들이 경쟁하되 예. 전체 주택 수를 세대별로 무주택 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무주택이 많은 지역에 많이 배정해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면은 이 좀 기회가 오지 않겠나. 예. 그러면서 이제 송 대표 얘기한 대로 네.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일정 기간 무주택자가 있어요. 네. 오늘 주택이 있는데 팔고 내일 무주택자가 대출 주는 게 아니고 무주택 기간. 네.
일정 기간 무주택자는 지난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예. 정부가 2년 거주 조건이 채워져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적어도 2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대출을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자.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계속 안 했으니까 한 70%, 80% 주고 예. 주택이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30%, 40%, 50%, 60% 이렇게 주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만 열어놔도 예. 이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일정 기간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청약제도를 좀 개편하고 기간에 따라서 대출 비율을 좀 달리하자는 네.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이제 정부가 사실은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네. 지금 부동산 그 보고를 받을 때 네. 은성수 위원장이 오늘 참여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좀 그 당과 정부 간에 긴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은성수 위원장은 대출 부분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제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계대출 부실화의 문제는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예. 그 부분이 국민 경제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권이 붕괴되는 순간 이제 나라의 경제가 이제 망가진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2017년도에도 사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가려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는 지금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활 관련되는 비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대출을 예. 받아서 다시 되갚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부실화로 이어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아까 이제 90%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10%만 떨어지면 깡통이 된다고.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100%도 넘는 경우도 네. 있고 한데 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9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생애 최초라든지 제한적인 분들한테 네. 하는 거니까 저는 조금 현재보다는 분명히 이 대출의 문턱을 갖다가 좀 낮추고 낮춰서 좀 만약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하면 제도적인 좋겠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상해 주택 구입자나 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부터 3만 200가구를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3기 신도시 말씀. 네. 근데 이제 그 규제 지역에서는 그것도 규제가 돼서 예.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작게 돼요. 아. 이런 경우를 아마 감안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예. 송영길 대표가 이것도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상해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가 예. 되게 3기 신도시에 청약할 예.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지금과 같으면은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예. 40%뭐 30%밖에 그 되지 정도가 않으니까. 자기 돈도 없고 네. 그 정도가 빌려 가지고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는 네. 청약 그 금액을. 근데 무리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 사실 적정하다면 뭐 한 60, 70% 자기 자본이 한 30, 40%는 있어야 돼요. 자기 돈이. 네, 적어도 30, 40% 있어야 집에 대한 애착도 갖고 예. 문제가 돼도 끝까지 내 집을 지킬 텐데 만약에 90% 대줘버리면은 10%만 낮아져도 깡통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걱정이 큰것 너무 같아요. 집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종합부동산세 네. 완화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이걸 어떻게 할지 또 아까 얘기한 친문과 조금 의견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부세 완화는.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던 2017년도 5월부터 예. 지난 3월 말까지 이 서울의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65.5%입니다. 예. 뭐 심지어는 그 마용성 지구 같은 경우는 96%, 92% 올랐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많아졌거든요. 예.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9억이 지금도 9억입니다. 예. 12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3년 만에도 집값이 거의 100% 예. 올랐는데 그래서 송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게 미실현 이득이라는 걸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부담스럽다는 거. 일가구 주택. 예. 소득 이득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낮추고 예. 또 나이에 비해서도 좀 더 차등화시키고 지금 이제 그 5년, 10년 단위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3, 4년, 2, 3년 단위로 다단계로 만들자는 게 이제 주장인 것 같아요. 5년 이상이 돼야만 최대
80% 감면이죠. 그렇죠. 그걸 좀 더. 네네. 그게 네. 이제 20%, 30%, 40%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예. 그 80%가 이제 보유 기간이나 거주지에 네. 따라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 좀 완화시켜서 다단계로 만들자는 거. 그게 첫 번째 아니고요. 예. 그래도 1가구 1주택자가 사회금을 낼 수가 없다면 예. 이제 선진국의 예. 미국처럼 조세 이연 제도처럼 예. 나중에 집을 팔 때나 상속할 때 내는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공시가 가장 중요한 종부세 기준인데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9억을 뭐 12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주장도 대해서- 있었는데 네네. 좀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친문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자체가 결국은 투기 세력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은 어떤 기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고집스럽게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종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서울에 지금 지난달에 4월 달에 평균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11억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초기에 들었을 때가 한 6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이 상당히 거의 2배 가까운 중으로 올랐는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결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이 정부가 가격을 올려놓고 기준은 예전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걸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영길 대표는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택 자체가 사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고가의 주택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예. 구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종부세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네. 현재 상태보다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당내의 여러 가지 여론을 보게 되면은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지금 내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 교수님 말씀처럼 공제 한도를 네.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5년 이상에서 3년 내지 5년의 경우에도 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네네. 공제폭을 조정하는 정도는 친문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용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수용할 것 같아요. 수용하지, 네. 왜냐하면 이제 노년주택 같은 경우는 예. 다단계식으로 예. 2년, 3년마다 누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 과세해 주는 것, 예.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건 아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선거철마다 나온 얘기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난 총선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지난해. 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없었던 걸로 그렇죠. 했거든요. 네. 결국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네. 얘기가 선거용이었다는 겁니다. 네. 진짜 그 민주당의 당내 의견이나 예. 또는 뭐 정부의 의지가 아니고 선거용이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버리면 또 두 번, 세 번 해버리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정부를. 네.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그 당내에서 중지를 모지 못하면 네. 오히려 또 송영길 대표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시청자들의 그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LTV 90% 적용하면 은행이 거덜나겠다는 그 걱정도 있고요. 네. 현 정부가 이제 집값 안정화나 세금 징수에는 정확한 목표가 없다. 정책 실행이 어려워진다. 구렁이 다 넘어가니까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노형욱 지금 국토교통부 네. 장관 내정자 오늘 지금 청문회 중인데 네네. 또 노형욱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화합을 할지 네. 또 생각이 전혀 다를지 모르겠는데 노영욱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 네.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예.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하는 예. 이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러 가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유연한 태도를 여러 가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이 토지를 많이 가지거나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네. 조세 부담을 많이 할 때에는 조세 저항이라는 쪽으로 지금 부작용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거나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들은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민간 임대주택으로 시중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긍정적인 기능도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도 네네. 있다. 임대주택자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쪽으로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지금 마지막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급 대책을 충분히 이행해내는데도 아마 숨가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언급들은 아마 인사청문회 정도에서 언급되고 아마도 별 관심 없이 아마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안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청문회에서 지금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민간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조금 서로 화합을 이루어낼지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이미 오세훈 시장이 그 재건축 안전진단 중에서도 이거 구조적 안전진단이 50%인데 이걸 30%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스카이라인을 완화하겠다는 뭐 공언한 상태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이번에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장관의 노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한번 좀 만나지 않겠나. 만난다면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지진 문턱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네. 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거는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인허가 건을 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예. 또 인허가도 빨리 간소화시켜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로 한번 규결되지 않겠나. 네. 이번에 그 마지막 장관으로 취임한 노 장관이 조금 유연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대선을 의식해서. 네, 대선을 의식하고 아, 이 예. 민심을 달래기 위한 측면에서 예. 모든 정책이 조금은 유연성을 띠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당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로 내정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좀 시장이 안정될까? 기대도 있고 아니면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정청에서도 각 구성원들의 변화도 좀 있고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냐라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거나 또 장담하다시피 했던 것이 이제 2사 대책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예.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광명시형 쪽의 그 LH 사태 등을 이유로 사실 이번에 2차 후보지 발표 부분들이 하반기로 늦춰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하반기에 그 사전 청약 제도는 당초에 계획대로 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공급 차원에서 뭔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는 것도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지역에서 네. 6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네,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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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매물이 조금 쌓인다는데 매물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소유자에게 모든 이제 현재의 양도세와 관련된 현재도 투기 과열 지구는 중과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 10% 포인트를 더욱더 중과하는 거거든요. 예. 중중과되는 부분입니다. 무거운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할 경우에는 예. 형식상으로 75% 양도소득의 75%를 사실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 실제 부과되는 세금까지 하면 한 82%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쌓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안 그래요? 예. 양도해야 되는 분들은 이미 작년에 다 처분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려 등을 통해서 사실은 우회하거나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관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 1일자까지 해서 뭐 갑자기 매물이 쌓인다는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하고 공언했던 부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일에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충분히 있게 됨으로써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을 사실은 좀 늘려야 시중에 있는 기존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옴으로써 수급 부분에 대한 균형의 조기 안정이 기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시장의 방향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입니까? 우리 권대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물이 좀 6월 1일 전에 많이 쌓이고 네. 있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제일 먼저 지금 노 장관이 파악할 게 시장일 것 같아요. 예. 1가구 2주택, 3주택자의 중과세가 6월부터 진행되는 게 주택만이 아닙니다. 5평, 6평짜리 오피스텔 갖고 있어도 주거용으로 따지면은 양도세 중과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아주 초소형 5평, 6평짜리 오피스텔이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거의
상당수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매물이 네, 시작이 그 월세 받으려고 샀던 사람들이 예. 퇴직하고 나서 예. 이게 주택으로 쳐버려서 예, 예. 양도세 중과세가 종부세 중과세가 됩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정부가 아마도 장관 취임하면 제일 먼저 당정청 협의할 게 예. 아무래도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좀 늦추는 거를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공시가 상승 속도를 어떻게 좀 늦출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을 유연성 있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래야만 이 세금 실제 국민들에게 물린 세금도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겠네요. 향후에 뭐 대선을 놓고 모든 정책을 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을 의식한 정책으로 갈 것이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